앞으로 3개월 집값은 정부 손에 달렸다라는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스트레스 DSR이라는 게 26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신가요? 이게 집을 사는 분들은 진짜 스트레스를 받아. 이것 때문에. 왜 그러냐면 이게 연봉 1억인 사람이 대출이 1억 줄어든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대출이 진짜 많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원래 대출을 안 받고 살려는 분들 입장에서야 상관이 없을 수 있지만 사실 집 사는 사람들이 대출 없이 집을 사는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사는 거면 대출을 많이 받든지 적게 받든지 그건 내가 결정할게. 이런 게 사실 어찌 보면 사람들의 심리인데 이 연봉 1억인 분 입장에서 지금 현재는 6억 6천 정도가 나오죠. 그러니까 연봉 1,000만 원당 한 6천만 원 정도 대출이 나온다고 보면 되는데 이게 올해 6억 3천으로 줄어들고요. 그리고 하반기는 6억 그리고 내년 되면은 5억 6천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한도가 15% 정도 줄어든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같은 집을 산다고 생각했을 때 올해 사는 거랑 내년에 사는 거랑 지금 현금을 한 7천만 원 정도를 더 준비해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7천만 원 모아서 사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니 우선 사놓고 내가 7천만 원을 갚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안 그러면 내가 돈이 없으면 못 사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그만큼 실질적으로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줘가지고 대출을 좀 못 받게 하겠다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정책이 지금 대출을 줄이겠다는 의도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집값을 내리려고 하는 건가 정부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그런 방향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이 2024년 1월 중 가계대출 동향이라는 게 이번에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발표가 된 게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지금 가계대출이 늘어나고 있는지 줄어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지금 가계대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약간 감소되고 있지만 또 살짝 또 늘어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계속 늘어나고는 있는 상황인데 이걸 좀 쪼개보면은 어떻게 보이냐. 이 파란색이 주담대고요. 그리고 이 빨간색이 주담대 외 주택담보대출 외 기타 대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주택담보대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5조, 6조, 5조 거의 5조대로 계속 매달 늘어나고 있고요. 반대로 기타 대출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라거나 주식담보대출이라거나 신용대출, 마통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주택이 아닌 거에서는 사람들이 지금 대출을 갚아나가고 있는데 주택은 오히려 대출을 받고 있더라. 이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정부가 좀 대출을 좀 규제해야 되는데 하면서 작년에 이제 특례보금자리론도 9월 말에 이제 갑자기 없애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5대 은행 있죠. 5대 은행의 주담대는 지금 9개월째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만 하더라도 한 517조 원 됐는데 이게 지금 24년 1월이니까 고작 한 4개월 지난 거죠. 4개월 지났는데 거의 20조가 늘어났어요. 그냥 그만큼 지금 대출을 계속 받고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집을 사면서 대출을 받는 경우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주택담보대출이 증가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약간 조금 이걸 좀 억제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스트레스 DSR이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작년에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DSR 40% 이 DSR 요율은 바꾸지 않으면서 이 스트레스 DSR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한 1.5%에서 한 3%까지 금리가 더 높다고 가정하고 그냥 대출을 적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오를 거를 대비해서 대출 덜 해줄게 이런 제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마디로 요거는 바꾸지 않고 그냥 대출 금액을 줄이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부는 지금 대출을 규제를 하고 있긴 한데 이게 약간 달라요. 뭐냐면 이렇게 그냥 5대 은행 있죠. 그냥 일반 은행들에서 나가는 대출은 계속 규제를 하고 있는데 반대로 지금 정책자금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 특례보금자리론도 그랬었고요. 지금 신생아 특례대출도 그렇고 정부가 빌려주는 대출은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생아 특례대출이 지금 3주 만에 3조 4천억 정도를 신청을 했다. 라는 기사들도 있는데 이런 특례 대출이나 정책 자금들이 어떤 특징이죠? 이 DSR을 안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책으로 하는 대출들은 DSR이 적용이 안 되는데 그냥 일반 시중은행, 민간은행들은 DSR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약간 다른 거죠. 자, 이 신생아 특례 대출 보면은 60%가 대환 대출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존에 있는 대출을 아이가 태어난 김에 이자도 좀 싸니까 갈아타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거 받으신 분들 이자가 4%대 되는데 그것도 많이 갈아타셨고 민간에서 대출 받으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도 이번에 이제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또 갈아타고 이런 분들도 이제 많아진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은 지금 민간은행의 대출은 이제 줄이는 추세로 지금 가고 있고요. 정책의 방향이. 그리고 이제 정부 정책 대출은 좀 늘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시장에 이제 대출이라는 큰 뭐 호수가 있다고 치면은 민간의 영역이 이제 계속 이렇게 조금씩 줄어드는 것이고요. 반대로 이제 정부의 영역이 조금 좀 커지는 거죠. 자, 그 말은 뭐냐? 내가 이 시장에서 유동성을 컨트롤하는데 정부의 입김이 조금 더 커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지금 정부의 정책 방향은 이 주택 가격을 좀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 조정이라는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컨트롤이죠. 컨트롤을 내가 하는 이 정책으로 할 수 있도록 대출의 영향력을 좀 키우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가격이 만약에 내려가요. 집값이 내려가는 추세면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정책 자금을 더 풀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신생아 특례 대출 이자를 더 낮춰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것들을 뭐 다시 부활시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유동성을 확대해가지고 가격을 방어하면 되는 거고, 반대로 가격이 너무 올라간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 신생아 특례 같은 것들을 뭐 일부 좀 줄인다든지 혜택을 줄이거나 아니면 좀 대출 한도를 좀 낮춰버리면 되는 거죠. 왜냐면 이거 지금 정책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거니까 내가 그냥 컨트롤하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1월 달에 작년 대비 약간 거래량이 지금 이렇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서울 아파트가 지금 다시 2,000건을 돌파하고 있는데 이때 이제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간 늘어나던 거래량이 다시 또 이제 주춤주춤 하겠죠. 왜냐면 기본적으로 대출이 몇 천만 원 팍 줄어들기 때문에 당장 그 돈만큼 더 모아야지만 집을 살 수 있으니까 거래 자체가 이렇게 뒤로 지연되는 효과도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매수 뭐 이런 거에서 대출을 좀 컨트롤 한다고 해도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다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우리나라는 큰 문제가 하나가 더 있죠. 요걸 해결해야만 합니다. 뭐냐? 바로 정부의 손이 닿지 않는, 정부의 입김이 닿지 않는 전세가 있죠. 이 전세도 사실상 개개인 간의 돈 거래를 하면서 이 사금융처럼 대출을 하고 있는 그런 구조인데 이건 정부의 정책이 잘 먹히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되냐? 전국에서 아무래도 이제 매매 수요가 좀 낮아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매매를 안 하면서 자연스럽게 지금 전세로 옮겨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한때 전세가 급등한 다음에 역전세가 온 것도 지금 많이 진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세가 한번 빠졌다가 다시 이렇게 쓱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지방하고 수도권은 좀 다르죠. 수도권 쪽이 지금 전세가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집값이 좀 아무래도 문제가 되는 것은 수도권이다 보니까 이 정부도 이거를 어떻게 하지라고 고민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이 전세자금 대출 받는 거에도 DSR을 적용하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DSR이라는 게 정부가 이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DSR을 적용한다는 걸 예전에 이제 검토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세 대출에도 소득 따진다 하면서 전세 DSR 도입 파장은 하면서 뭐 이런 기사들도 나왔는데 이게 아무래도 무주택자들까지 하기에는 약간 부담이 있겠죠. 그래서 우선 1주택자만 하겠다. 거기다가 원금을 갚지 않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원금 안 갚고 이자만 갚는 건데 뭐 이자를 해봐야 뭐 사실 DSR에 큰 영향은 안 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주택자가 자기 집 산다고 대출 받아놓고 전세 대출 받으면은 이럴 때는 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냐면서 살짝 시작하려고 했던 거죠. 살짝.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전세 대출 쪽은 사실 규제가 없었거든요. 이게 정부 보증 상품이기 때문에 뭐 아무런 뭐 신용도 잘 안 보고 소득도 안 보고 그냥 대출해 주는 게 이 전세 대출인데 이쪽에서 이제 규제가 시작되는 건가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주택자를 먼저 규제하기 시작하고 뭐 이자부터 이제 DSR에 적용시키기 시작하면은 슬슬 이제 무주택자 그리고 이제 뭐 원금을 일부 상환하는 식으로 간주하면서 DSR을 강화할 수도 있는 거다 보니까 다음에는 무주택자도 적용되는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단독 기사기 때문에 후속 보도를 보긴 해야 되지만 최근에 나온 겁니다. 이 전세 대출 DSR 규제하는 거 백지화를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뭐 내부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것도 있나 봐요. 왜 그러냐면 이게 좀 부담이 되죠. 왜냐하면 이 전세 DSR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부 입장에서는. 근데 이거 건드렸다가 이제 국민 여론이 어떻게 될지. 왜냐하면 전세가 워낙 민감하고 전세 대출 안 해주면 월세 사르라는 건데
월세는 이자보다 더 세니까 당장 내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게 더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조금 부담스러운데 하면서 약간 지금 뭐 검토하면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지금 시장은 사실 뭐 적극적인 어떤 집단이나 적극적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뭐 무주택자분들도 뭐 집을 막 빨리 사러 가야 되겠다, 뭐 이런 분위기도 사실 아니고, 그리고 1주택자분들도 뭐 갈아타기 작년에 많이 했죠. 많이 했고 지금 집값도 한번 상승하고 반등했다가 뭐 이게 정체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할 사람들도 다 했고 약간 좀 기다려 봅시다, 이런 상황이고, 다주택자들은 뭐 사실상 뭐 2020년 이후 거의 벌써 한 3, 4년 이상은 뭐 거의 손발이 다 묶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나마 원래 집을 사던 분들이 무주택자와 1주택자들이 거래량을 좀 늘렸었는데 지금은 다 그런 분들이 없다 보니까 시장이 지금 되게 조용한 상태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거는 사실상 정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정부가 어찌됐든 간에 대출도 살짝 규제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정책 같은 것들도 살짝 좀 손을 보면서 먹혀 들어가는 이유가 지금 시장에 다른 키플레이어가 없다. 근데 지금 정부 입장은 뭐 간단합니다. 이게 오르지도 않게 하고요, 내리지도 않게 하겠다 라는 게 지금의 어떤 포지션이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지난 정권에서 걸어놓은 규제들도 아직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뭐 법 개정 사항들도 많기 때문에 사실 뭐 상황 봐가지고 규제를 뭐 없앨 수도 있고 아직 걸어놓은 게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반대로 뭐 대출을 또 조일 수도 있겠죠. 정책 자금 같은 것들을 운용하니까. 그러면서 정부의 어떤 손길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상황을 연출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국토부 장관도 집값이 뭐 한 1에서 1.5% 정도 하향 안정화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거를 본인도 이제 소신을 말할 정도로, 사실 1% 하향이라는 거는 그냥 뭐 가만히 있는 거죠. 물론 물가 상승률을 따지면은 빠지는 건 맞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현상 유지하겠다라고 그런 정책을 피겠다라고 말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뭐 세계 경제에도 지금 당장은 어떤 뭐 충격이 보일 게 없죠. 어떤 뭐 변화가 있어야지 사실 시장은 또 대응을 하는데, 세계 경제도 뭐 지금 당장은 뭐 보이지 않고, 그리고 지금 금리 인하도 당장 되는 건 아니죠. 거기다가 지금 뭐 선거 같은 것들도 올해 많은데 이 선거 결과들도 지금 아직까지는 시장에 영향 줄 게 없고, 거기다 뭐 대외 변수들도 있긴 하지만 뭐 큰 틀에서는 지금 한국 시장을 뭔가 뒤흔들 만한 그런 어떤 그 낌새가 보이는 것들은 당장은 없다. 제일 빠른 게 어쨌든 지금 국회의원 선거죠. 국회의원 선거가 지금 43일 남았는데 이 정도면 사실 얼마 안 남은 겁니다. 근데 요 빠른 이벤트도 4월이나 돼야지 나오는 것이고, 이 4월에 국회의원들이 뽑힌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뭔가 막 바뀐다 이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2020년도에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봤을 때 그때도 그 원 구성한다고, 그러니까 여기 뭐 법사위는 누가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구성을 하는 것 때문에 또 그때 막 시끌시끌 했었거든요. 이때 뭐 유독 오래 걸리긴 했지만 어쨌든 6월 말 정도에나 겨우 잡음 끝에 이제 원 구성이 완료가 된 걸 보면은 이번에도 뭐 한 5, 6월 정도나 돼야지만 뭔가 또 이제 국회가 슬슬 돌아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전까지 4월에 총선이 됐다고 해가지고 뭐 법이 막 갑자기 바뀌고 이러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금리 인하도 뭐 빠르면 3월부터 하겠다라는 그런 시장의 예측도 있었는데, 요번에 이제 뭐 물가가 살짝 튀면서 이거 빨라봐야 6월 아니겠느냐. 근데 이제 미국 FOMC 회의가 이제 6월 12일에 있습니다. 그럼 6월 12일에나 만약에 금리를 내려도 뭐 0.25 정도 내릴 텐데, 이러면 이제 시장이 약간 좀 반응이 있겠죠. 이제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구나. 그럼 요게 한 번 내리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뭐 7월, 9월, 뭐 11월에도 뭐 계속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시장에 약간 변화가 있을 수는 있는데, 지금 당장 분위기는 3월 제끼고 뭐 5월 제끼고 한 6월 정도부터 내려도 내리지 않나? 라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래나 저래나 지금 당장 앞으로 한 3개월 정도는 특별하게 시장에 어떤 키플레이어는 없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정부의 어떤 입김대로 움직인다면 정부는 지금 딱 그냥 현상 유지를 바란다. 그러니까 반대로 지금 내가 무언가를 선택을 하려고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이렇구나 라고 좀 알고 내가 뭐 급하게 뭔가를 움직인다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겠죠. 왜냐하면 또 다른 변수들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조금 느긋하게 보시면서 총선 끝나고, 그리고 이제 뭔가 금리 인하의 어떤 느낌이 조금 더 명확해질 때 그때쯤을 조금 D-Day로 잡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